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제가 베트남 인구 얘기하면서 9,500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500만 이런 식으로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전에 다시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9,8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침략의 역사도 되게 많았을 거죠. 예, 많이 침략 당했었죠. 거기에다가 남베트남, 북베트남 그렇게 대치하다가 우리나라랑은 달리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로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다행스럽게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지금의 휴전선에서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지만 베트남은 결국에 이제 미국이 철수하면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다 점령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공산국가로 남아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베이비 부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쟁 이후에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그 많이 태어난 그 인구가 소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인구들이 또 노동시장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또 일하고 그 인구들이 또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이 그로스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와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 그래서 약간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있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하고 캄보디아의 그 킬링 필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 요때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베트남 인구가 우리보다는 훨씬 젊고 지금도 그 9,800만 명, 1억 명이나 보면 되죠. 뭐 1억 명에다가 평균 출산율이 그래도 한 가정당 한 2명씩은 태어나니까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오늘은 전부 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업 없으면 우리도 없다. 애플도 고개 숙이는 슈퍼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애플도 고개 숙이는 슈퍼을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밑에 이제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의 신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리조나 하면 아직까지 인디안 거주 마을이 아직 있었던 것 같고요. 애리조나 하면 옛날에 골프 선수 버디 퀸이라고 했던 박지원 선수였나요? 갑자기 이름이 박지은이네요. 그레이스 팍 선수가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선수를 했었던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막 납니다. 피닉스. 여기 이제 TSMC 신공장이 들어서고 있네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쥐고 흔드는 애플, 엔비디아, AMD의 최고 경영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기업이 있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 등은 TSMC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와. 등의 용비어천가급 축사를 쏟아냈다. 어디 가서 자존심 굽힐 필요 없는 미국 인류 기업의 CEO들이 TSMC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뭘까? TSMC는 팹리스가 설계한 칩을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인데 고객 체형에 따라 디자인한 양복을 딱 맞게 재단하는 재단사처럼 고객사가 원하는 기능의 칩을 적시에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은 그냥 기성복 만들듯이 그냥 막 찍어내는 그런 거라면 이렇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설계해서 딱 칩을 만들어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딱 만들어서 테일러메이드 하는 그런 식의 재단사처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딱딱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라고 합니다. 1987년 사업을 시작한 TSMC는 단순히 고객의 요청대로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축적한 생산 노하우를 활용해서 고객사의 설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역량 있는 후공정, 반도체를 기계에 부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 후공정 업체까지 연결해주면서 고객사에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같은 기술 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워서 TSMC는 시장 점유율 53.4%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품질을 꼼꼼히 따지고 여차하면 납품가 후려치기로 유명한 애플도 유독 TSMC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고요. TSMC가 없으면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가 있어서이고요.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큰손들도 TSMC에다가 우리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업소를 한다고 합니다. TSMC가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이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SMC의 기본 생산 전략은 자국 내 생산이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지켜온 원칙인데요. 기술 노하우 유출을 막고 근면한 대만 근로자들을 생산 시설에 투입을 해서 고성능 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인데 반도체가 전략 물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최근에 2, 3년간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USA 반도체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압박을 못 이긴 TSMC는 2020년도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다가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열린 이 공장의 장비 반입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과 팀 쿡 애플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그리고 리사 수 AMD CEO 등 반도체 업계 건물들이 참석을 했네요. 네. 이 젠슨 황, 리사 수, 전부 다 이제 대만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대만 출신들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칩은 세계 최고라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을 했고요. CEO들도 TSMC를 지켜 세우기에 바빴다. 젠슨 황은 TSMC에 대해서 반도체 회사 그 이상의 기적을 이뤄내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리사 수는 한술 더 떠서 TSMC 없이는 우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팀 쿡은 TSMC 미국 공장에 제조된 칩을 구매하는 첫 고객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TSMC도 화답을 했는데요. 이날 마크 리우 TSMC CEO는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400억 달러로 늘리겠다면서 공장도 하나 더 지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공장에 구축하는 생산 라인도 5나노미터에서 4나노미터 공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는 3나노 공정에서 칩을 생산할 계획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TSMC의 고위 경영진의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러브콜에 화끈한 투자를 결정했지만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반도체 수요가 꺾이면서 U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3사 유권 파운드리 업체들은 투자 축소와 인건비 절감에 지금 나섰다고 합니다.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 TSMC에도 대규모 투자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긴 그러겠죠.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바로 이어서 이제 긴장한 삼성 내년 1분기에 미국 테일러 공장을 착공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TSMC의 이 내용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게 파운드리네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TSMC와의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텔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에서 기초공사를 시작했고요. 삼성전자 현지 법인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2일 현지 근로자 채용 행사도 열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2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1공장이 어딘가 봤더니 오스틴에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1공장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인 이 테일러시를 부지로 낙점을 했네요. 30분이면 뭐 되게 가깝다, 그죠? 2024년부터 5나노미터 공정에서 칩을 생산하고요. 삼성전자는 공장부터 먼저 짓고 장비를 넣는 Shell First 전략을 통해서 미국 내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고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TSMC의 선수를 빼앗겼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업계 거물들까지 참석한 TSMC의 장비 반입식이 성황리에 열린 것을 보고 나서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일정과 이재용 회장의 출장 스케줄 등을 조율하느라 착공식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1분기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기사는 좀 암울한 기사인데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공포.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10조 원도 철회. 뭐 이런 기사입니다. 예, 한쪽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미국 가서 지금 공장 짓고 있고, 고객사들이 와서 뭐 TSMC 없으면 우리도 없다. 뭐 이러고 있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다시 52주 신저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기업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최대 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거는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지금 전체 한국 시장의 내년 투자 계획 이런 걸 이제 총괄한 기사입니다. 수출 감소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여건까지 팍팍해지고 있었어다. 내년에 투자 절벽이 고용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을 포함한 5개 국내 기관의 내년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3.1%로 전망을 했고 업계 평균은 2.8% 하락으로 집계가 됐네요. KDI가 0.7% 소폭 플러스로 예상한 것을 제외하면 노무라 증권은 마이너스 8.2%. 노무라가 얼마 전에도 환율이 이제 막 1,400원 이렇게 갈 때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노무라 증권이 마이너스 8.2%, 한국금융연구원은 마이너스 3%, 산업연구원은 마이너스 0.3% 등의 모두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노무라 증권 너무 기대치가 반영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는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로 올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인데 올해가 한 2% 하락할 걸로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근데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 전이 2018년. 네,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2018년도에 금리 4번이나 올리면서 계속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18년 말에 주가도 망가지고 물가 공포,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급락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겹쳤던 게 4년 전이었는데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내년 투자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요. 정경련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48%가 계획이 없다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내년 설비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과 관련이 크고요. SK 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를 올해 절반 수준인 10조 원 안팎으로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재고 자산이 지난 9월 말 기준 180조 원을 넘는 등 사상 최고로 불어난 것도 신규 투자를 줄이게 하는 요인인데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새 설비를 들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내년 수출과 판매가 꺾일 거라는 것도 부담이고요.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한국의 수출이 올해보다 4%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네요. 네, 4%가 276억이니까 10%는 1000억이고 100%면 1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그쵸? 좀 이상한데요. 내년 한국의 수출이 올해보다 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4%가 276억. 반도체 하나만 해도 수출 금액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비 투자 등 내수 지표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내년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경기가 불확실합니다. 모든 산업계가 투자를 놓고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라고 허세용 GS칼텍스 사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님은 모든 기업이 내년 투자 규모를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꼭 필요하지 않은 투자는 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7일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시설 투자금 합계가 55조 원으로 올해 65조 9천억보다 16.6%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고요. 이 같은 전망치대로라면 내년 두 회사의 설비 투자는 코로나가 덮쳤던 2020년 그때 42조 8천억 했네요. 그 후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든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하이닉스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연간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업계는 물론 다른 제조업체들도 속속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있고요. 대한유화는 지난달 24일 3천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스틸앤모노머 설비 투자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를 했고 최근에 현대오일뱅크와 하나솔루션도 각각 3,600억 원 규모의 정제 설비 투자와 1,600억 원 규모의 질산 유도품 설비 투자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IT와 BIT 부문의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각각 13.2%,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IT 부문 설비 투자가 감소폭이 크네요. 이규환 하는 조사국 과장은 반도체 업체는 시황 악화에 따라서 투자를 줄이고 있고 디스플레이 업체도 패널 가격 하락으로 투자 여건이 나빠졌다면서
석유화학 철강 업체도 전방산업 수요가 움츠러들면서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투자를 줄이는 것이 이제 우선 넘치는 재고 역량이 이제 가장 크고요.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30개 주요 상장사의 재고 자산이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3분기 말이니까 9월 말이겠죠. 181조 6,222억으로 작년 말 62조 7천억보다 52.7% 불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고요. 이거는 지난번 웜의 신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가계 씀씀이가 이제 줄면서 재고가 창고에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고가 늘면 제조업체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죠.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2.4%로 전월보다 2.7%포인트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이 수치가 2020년 8월 이후 8월 당시에 그때 코로나 직후 8월에 70.4%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때는 코로나 발발 이후에 뭐 경제가 얼어있던 상황이에 가동률이 70.4%였는데 지금 72.4니까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치솟는 금리도 석유화학 철강 업체 투자를 옥죄고 있고요. 이날 회사채 무보정 3년물 AA-급 금리는 전날보다 0.024%포인트 오른 5.411%에 마감을 했네요. 지난 1월 3일 올 초에 연 2.46%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고, 삼성중공업하고 두산 피어셀 같은 대기업도 최근에 연 7에서 8% 금리로 회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3, 4%대 금리로 빌린 걸 감안하면 이자 비용이 2배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철강이 30%, 정유가 28.2%, 조선이 25.8% 등 제조업체들은 2018년에서 12년 설비 투자금의 25에서 30%를 차입금으로 마련을 했네요. 이 비율이 설비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율이네요. 치솟는 금리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진한 수출도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배경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통상 기업들은 수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계획을 조정하기 때문인데,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한국의 수출이 아까 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죠. 반도체 수출은 1,105억 달러, 약 144조 원으로 올해보다 15%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탓인데,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내년 디램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30.6%가량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평균 가격 대비입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반도체 수출만 하더라도 144조니까요. 144조에 1%면 1.4조고, 그죠? 그래서 아까 4%가 200몇 억은 좀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드 결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수수료율이 연 10%대 중반에 달하는 신용카드 회사 할부 결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급등한 데다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지난 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등 8개 카드사의 할부 결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41조 4,845억 원으로 지난해 말 37조 7,421억보다 9.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네요.
보통 몇 개월 할부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럼 일시불로 해주세요. 뭐 저는 항상 일시불인데요. 당장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결제될 자금이 없으면 이제 할부로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카드 쓸 때 좀 할부로 해야 되겠네요. 그 할부 결제 금액이 거의 10%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9월 말 기준이면 이게 누적인 건지 한 달인 건지 그게 약간 좀 아직 헷갈리네요. 여기 카드사들이 매기는 할부 금리는 연 8.6에서 지금 19.9%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연 18에서 20% 금리로 할부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50에서 80%에 달했네요.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의 연 18에서 20% 금리 비중은 각각 76.24% 그리고 삼성카드가 75.62%.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카드 할부를 쓰고 계시죠? 업계에서는 최근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줄었는데도 할부 결제액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한 카드사 임원은 소비자들이 일시불 결제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의 카드론 부담이 커지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12개월 카드론 이용자 중 연 18에서 20% 금리 비중이 9월에는 12.18%에서 10월에는 19.74%로 급등을 했고요. 삼성카드도 28.43%에서 31.83%로 높아졌네요. 같은 기간. 당장 일시불로 결제했다가 감당을 못하면서 리볼빙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제성 리볼빙은 같은 기간 6조 824억 원에서 6조 9,293억 원으로 14% 늘어났고요.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리볼빙 금리도 하나카드 기준으로 연 14.35%에서 우리카드가 18.46%로 최고 금리에 근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할부, 카드론, 리볼빙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작년 말 소비제약 임계치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으로 45.8%로 추산을 했는데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5.8%를 넘어서면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국내 차주 997만 명의 평균 DSR, 차주니까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 DSR은 50%에 달하고요.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3분기 들어서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할부를 이용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랑 이제 뭐 친한 친구들 보면요. 그 카드론이죠. 예, 카드론도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쉽게 뽑아 쓰고, 그 보면 이자가 꽤 비싸잖아요. 예. 그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카드, 이 외상으로 이제 물건을 사거나 외상으로 이제 돈을 빌리는 건데, 지금 금리 수준이 보니까 뭐 8.6에서 거의 19.9%로 엄청난 금리잖아요. 예. 혹시라도 우리 웜의 신방이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잘한 이자, 근데 이 18% 뭐 8% 19% 저도 가끔씩 전화 옵니다. 저번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돈을 한번
빌리려고 해보다 보면 지금도 안 돼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 막 도는지 저한테 막 이렇게 전화가 막 옵니다. 뭐 보험사에서도 전화 오고 카드 대출 받으시라고 막 전화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모른 척하고 금리가 얼마 됩니까? 라고 보면 뭐 9%, 그게 벌써 뭐 올 초에 9%.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5% 이상 이자는 안 씁니다 하고 끊어버렸는데요. 이자가 너무 비싸면 그 소비를 줄이던가 그 기업체들이 이제 투자 지출을 줄이듯이 그죠. 예, 그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보면 이제 ROI,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 수익을 내나.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보면 슈퍼개미들이 신용을 많이 쓰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초보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용 이자를 써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도 올해 상담을 해보면 신용 9%에서 이자 빌려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괜찮죠. 뭐 이 정도 금리에 괜찮죠.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보통 부자들은 연 8%만 안정적으로 나와도 뭐 돈을 다 맡기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 신용이자 9%, 뭐 10몇 퍼센트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 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카드 금리 이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그 다음 기사는 빅테크에 이어서 IB도 해고 물결, 모건 스탠리 1600명을 내보낸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께인가 골드만삭스가 뭐 4만 명 줄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빅테크에 이어서 투자은행 IB도 해고 물결에 휩쓸렸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에 이어 모건 스탠리가 감원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 유행 중에도 상대적으로 건재했던 월가에서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고요.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이날 직원 1,600명의 해고를 결정했고요. 전체 인력 81,567명 중에 2%가량을 줄이는 조치네요. 네, 총 직원 수가 81,500명이나 되네요. 제임스 골먼 모건 스탠리 CEO는 앞서 지난 1일 일부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전사적 차원에서 감원에 나선 거는 2019년 이후 처음이네요. 2020년 투자관리 업체 이튼 벤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팬데믹 시기에도 사세를 확장을 했었는데, 2020년 1분기부터 지난 3분기까지 인력을 34%나 늘렸네요. 엄청 늘렸네요. 이 제임스 CEO는 앞서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실적 악화가 겹치자 결국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고요. 이 은행의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나 IB 부문 매출이 55% 급감을 했네요. 다른 IB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 부문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고요. 지난달 초에 시티그룹은 50명, 바클레이즈는 20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월 전체 인력 약 4만 명 중 최대 3%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가 4만 명을 줄인 게 아니라 전체 인력 4만 명 중에서 최대 3%를 감축을 한 거네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는 올 4분기에 2,700명을 해고하는 등 2025년까지 9,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예 이제 채용 속도를 늦추기로 했네요. 월가 은행원의 보너스도 줄어들 전망인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직원들의 보너스를 최대 30%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월가 투자은행 제프리스 리치 핸들러 CEO는 지난주 사내 직원들에게 올해는 보너스를 잘 주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업계 내 모든 회사가 상황이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은 줄이지는 않는데요. 올해 저희가 전체 직원들 다 저 포함해서 기본 연봉의 70%만 지금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줄어든 적게 받은 연봉을 다 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 R의 공포, WTI 연중 최저 출처가 한국경제. 2020년 코로나 때도 제가 인피니티 있을 때 뭐 굉장히 위기였었죠. 그때도 뭐 직원들에 대한 감원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때도 저희 부장급 이상 임원들 전부 다 연봉을 거의 반으로 삭감하는 걸로 해야 하고 사람은 안 줄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도 이제 사람을 줄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등장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때도 작년 3월 달에 내년에 보너스 잔치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떤 종목이 이번 장에 주도주가 되고 애플, 아마존 같은 그런 2009년도에 주식이 될 건지 그런 걸 잘 찾자 해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 잘 극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저희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내년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국제 유가 끌어내린 R의 공포, WTI 연중 최저라는 요 기사를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시면요. R 리세션이죠. R의 공포가 국제 유가에도 지금 번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난 3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3월 8일입니다. 127.98% 연중 최고가 기록하고 지금 75불이 깨졌죠. 어제 또 빠져가지고 이제 리세션 사람도 줄이고 투자도 계속 줄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결국은 20년 평균치 그러니까 76불 정도 하는데 그 평균치 이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EU 등이 5일 러시아산 원유를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로 또 시행을 했고요. 폴 호스넬 스탠다드 차터드 원자재 연구 책임자는 침체 우려가 커지자 유가가 상승과 하락 요인 모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면 WTI가 배럴당 $60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